저는 60년 전 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공청회장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명이 숨을 죽였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옆자리 마을 이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두가 알았죠. 이제 60년간 숨겨진 비밀이 드러날 거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며 수많은 배신을 경험합니다. 친구의 배신, 동료의 배신, 가족의 배신. 그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그 배신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죠. 당신도 겪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르죠. 억울한 누명, 친구의 배신, 돌이킬 수 없는 오해.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사는 삶을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 노인입니다. 60년 전 10살 때 친구의 잘못으로 도둑 누명을 쓰고 마을에서 쫓겨났죠. 평생을 억울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6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내린 선택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용서였죠. 서울에서 경상도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 70세 이정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죠. 옆자리 딸 수진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고향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물어봐도 그저 웃기만 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숨어 있다는 걸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정우는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산과 강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풍경들이었죠. 60년이 흘렀지만 자연은 그대로였습니다. 산의 능선도 강의 흐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죠. 손에 쥔 버스표가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가방 속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버스가 시골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정우와 수진이 짐을 들고 내렸죠. 낯익은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고향의 공기였습니다. 터미널에서 마을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죠. 정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나하나가 기억 속 풍경이었습니다. 옛날 슈퍼가 있던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대장간이 있던 곳에는 카페가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골목길의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구불구불한 길, 담벼락의 위치, 골목 끝에 서 있는 느티나무. 모두 60년 전 그대로였죠. 마을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개발 사업 주민 설명회 안내문이었죠. 오늘 오후 2시 마을 회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현수막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냐고요? 돌아가시겠냐고요? 정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로 시끄러웠죠. 몇 억씩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정우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었죠. 60년이면 한 세대가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이는 도시로 떠났을 것이고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우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낯선 노인이었으니까요.
누구 친척인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회관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나왔죠. 단정한 양복에 반듯한 자세였습니다.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장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죠. 저 사람이 마을을 잘 이끌었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김현우였습니다. 현우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온화한 표정이었죠. 마을의 어른다운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정우에게 멈췄죠.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웃음이 얼어붙었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서류가 펄럭이며 흩어졌지만 현우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이장님이 왜 저러시나 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현우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6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지만 서로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구부정한 어깨. 모든 것이 변했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현우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착함이 오히려 현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우 옆에 있던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장님 아시는 분이냐고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옛날 친구라고 겨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마을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딸이 잠든 후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6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10살 정우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하며 겨우 살았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항상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현우는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큰 기와집에 살았고 좋은 옷을 입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친구였습니다. 가난과 부유함이 우정을 가로막지는 못했죠. 여름이면 개울에서 함께 물놀이를 했습니다. 겨울이면 눈사람을 만들었죠. 현우는 자기 간식을 정우와 나눠 먹었습니다. 정우는 현우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의 가을 마을 어른의 금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순금이라 값도 비쌌죠.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두가 도둑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누군가 정원의 집 헛간에서 그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정우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 자식이니 그럴 줄 알았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시작됐습니다. 길을 지나가면 수군거렸습니다. 가게에 가면 물건을 팔지 않으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따돌렸습니다. 결국 정우와 어머니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10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벌이었죠.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던 날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요.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죠.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죠. 누군가 자기네 집 헛간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 정호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정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현우가 헛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둘러 도망쳤죠. 정호는 헛간으로 갔습니다. 구석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습니다. 금목걸이였죠. 정호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현우가 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울먹이며 사과했죠. 장난으로 한 거라고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정호는 친구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어린 마음에 친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몰랐습니다. 현우가 그날 밤 다시 헛간에 갔다는 것을요. 겁이 나서 목걸이를 정원의 헛간 깊숙한 곳으로 옮겨 숨겼다는 것을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친구를 희생시켰다는 것을요. 정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다그쳐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현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를 맞아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정호도 함께 빌었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냉정했습니다. 가난한 집 자식이 부자를 시기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버릇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던 날 정호는 현우를 찾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친구니까요.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숨어 있었습니다. 창문 뒤에서 정호를 지켜볼 뿐 나오지 않았죠. 창문 틈으로 현우의 눈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현우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것을요. 친구가 자신을 희생시켰다는 것을요. 목걸이가 헛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날 정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떳떳한 사람이 되어서요.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수레에 짐을 싣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호는 앞만 봤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옛날 학교터를 지나고 친구들과 뛰어놀던 개울가를 지났습니다. 모든 게 작아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넓어 보이던 공간들이 이제는 좁아 보였죠. 학교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현우와 함께 축구를 하던 날들이요. 개울가는 콘크리트로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맑은 물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건물은 달라졌지만 공기는 똑같았죠. 마을의 냄새, 마을의 소리, 마을의 감촉. 모두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할머니가 정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그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혹시 정호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영이었습니다. 옆집에 살던 누나였죠. 6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영희도 많이 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정자에 앉았습니다. 정자도 새로 지은 것이었지만
위치는 똑같았습니다. 60년 전 그 자리에 정자가 있었죠. 영희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죠. 입술을 깨물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봤다고요. 현우가 목걸이를 가지고 정훈의 집으로 가는 것을요. 그것도 2번이나요. 첫 번째는 목걸이를 숨기러 갔을 때였습니다. 2번째는 더 깊숙한 곳으로 옮기러 갔을 때였습니다. 영희는 창문으로 다 봤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지만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영희의 집도 가난했습니다. 현우네가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죠. 말했다가 자기 가족이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 못했다고 했습니다. 6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비밀이었죠. 밤마다 꿈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어린 정우가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꿈이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6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2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수진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알고 싶다고요. 정우는 처음으로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0살 때 도둑 누명을 썼다고요. 진짜 도둑은 따로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고요. 수진이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죠. 진실을 말하면 됐잖냐고요. 정우는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를 지키고 싶었다고요. 어린 마음에 그게 옳다고 생각했다고요. 친구니까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버지를 지켜줬냐고요. 아버지가 쫓겨날 때 나서서 진실을 말했냐고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수진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배신당했다는 것을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다는 것을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마을 이장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였죠.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수진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라고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요.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명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70살에 되찾는 명예가 무슨 소용일까요? 그날 저녁 정우의 여관방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현우가 서 있었죠. 정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현우가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우는 차를 따라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현우는 그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을 쥔 손이 덜덜 떨렸죠. 차가 흔들려 받침에 떨어졌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0년 동안 미안했다고요. 매일 악몽을 꿨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고요. 정우의 얼굴이 나타나서 자기를 원망하는 꿈이었다고요. 밤마다 잠을 설쳤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고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가난했다고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자신은 자신을 경멸했다고요.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망한 적 없다고요. 증오한 적도 없다고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원망했을 거라고 했죠. 자기라면 평생 원망했을 거라고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원망했다고. 처음 10년은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현우를 떠올렸다고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생각했다고요. 왜 진짜 범인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가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평범하게 살았을 거라고요. 별 생각 없이 살았을 거라고요. 억울함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을 느꼈다고요.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봤다고요. 그게 자기 인생의 보람이었다고요. 현우는 정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자기를 용서할 수 있냐고요. 현우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현금 봉투였죠. 평생 모은 돈이라며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야 마음이 편하다고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현우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받아달라고. 이거라도 받아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6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너무 무겁다고요. 정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양심을 사려고 하냐고요. 60년의 죄책감이 돈으로 씻겨질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떨어뜨렸죠. 바닥에 흩어진 돈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우는 그런 현우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냐고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국어라는 게 아니니까요. 한참 후 현우가 물었습니다. 내일 공청회에서 진실을 말할 거냐고요. 자기가 도둑이었다고 폭로할 거냐고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감수하겠다고요. 자기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요. 60년 동안 도망쳐 왔으니 이제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러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가족들 생각을 해달라고요. 손주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무 잘못도 없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때문에 손가락질밖에 하지 말아달라고요. 정우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결국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뒤돌아봤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현우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현우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6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희가 정우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는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청회에서 증언하겠다고요. 60년 전 자기가 본 것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우가 목걸이를 가지고 가는 걸 봤다고 증언하겠다고요. 정우는 놀라서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죠. 60년 동안 참았는데 왜 지금 말하려고 하냐고요. 영희는 대답했습니다. 60년 동안 비겁하게 살았다고요. 이제라도 용기를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양심의 짐을 덜고 싶다고요. 정우는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요. 지금 와서 진실을 밝혀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영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기 양심을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0년 동안 침묵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다고요. 정우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결심이 굳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청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보상금 설명회 때문이었죠.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정우와 수진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현우와 마주쳤습니다. 현우는 이장으로서 설명회를 주관해야 했으니까요. 현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60년의 무게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회관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개발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상금 규모, 이주 계획, 개발 일정을 발표했죠.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특히 현우의 땅이 핵심 위치라는 말에 웅성거렸습니다. 수십억은 받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현우는 단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손에 든 물컵이 떨렸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질문을 했죠. 보상금 지급 시기, 이주 일정, 개발 계획 등을 물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발언권을 줬습니다. 뒤쪽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죠. 사람들은 이 낯선 노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현우는 의자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박영희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제든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손에 쥔 손수건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정우가 단상으로 걸어갔고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걸어갔으며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느껴지는 걸음걸이였습니다. 단상에 오른 정우는 잠시 회관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60년 전 이 마을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요. 10살 때 도둑 누명을 썼다고 했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60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는 어른들도 있었죠. 그때 그 아이가 돌아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희는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정우가 신호만 주면 증언하려고요. 자기가 본 것을 말하려고요. 하지만 정우의 다음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일 덕분에 더 열심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억울함이 오히려 삶의 동력이 되었다고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고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복수를 하러 온 줄 알았는데 감사를 표현하다니요. 신사, 정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개발 보상금 중 일부를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써달라고 했습니다. 이 마을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투자하자고요. 회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는 반응이었죠. 보상금은 자기 돈인데 왜 나눠야 하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현우 이장님이 그 뜻에 동의해 주셨다고요. 이장님이 먼저 기부를 약속하셨다고요. 모든 시선이 현우에게 쏠렸습니다. 현우는 멍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우의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내려놓는 평온함이었죠.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의 제안에 동의한다고요. 자기 보상금의 절반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요. 회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요. 중요한 건 미래라고, 이 마을 아이들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교육이라고요. 자기는 억울함 덕분에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 아이들도 좋은 교육을 받으면 훌륭하게 자랄 거라고 했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다고요. 하지만 용서는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요. 자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를 끝내고 미래를 시작하고 싶다고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호의 말이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았죠.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회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공청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정우가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노인이 마주 섰습니다. 60년의 간극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자기를 폭로하지 않았냐고요? 정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마을을 걷다가 한 아이를 봤다고요.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요. 누구 손자냐고 물어봤더니 현우의 손자라고 하더라고요. 정우는 그 아이를 알았습니다. 5년 전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었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꿈이 의사라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무고한 다음 세대까지 파괴한다는 것을요. 자기가 현우를 폭로하면 그 아이도 상처받는다는 것을요. 현우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죠. 6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정우는 그런 현우를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우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꽉 맞잡혔죠. 60년 만에 진짜 화해였습니다. 10살 때 헤어진 친구들이 70살이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여관 앞에서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현우가 말했습니다. 보상금 전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요. 절반이 아니라 전부요. 정우는 놀라서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전부라니요. 그럼 자신은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으로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차라리 아이들에게 주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진짜 속죄라고요. 정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퇴직금 일부를 보태겠다고요. 함께 만들어가자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정우는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고향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내려놓으니 자유로워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요.
복수하지 않아서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복수보다 더 큰 승리가 있다고요. 마음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6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돌덩이를 내려놓으니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다고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죠. 1년 후 마을의 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정우와 현우가 나란히 섰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두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죠.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현판이 걸렸습니다. 희망 장학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죠. 첫 장학생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우의 손자였습니다. 정우와 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요.